안녕하십니까. 김천대학교 도서관입니다. 2021학년도 학예방학 도서관 이용 및 리포트 작성법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여러분들이 과제를 수행할 시에 쓰게 될 참고 문헌의 작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학년 여러분들께서는 아직 참고 문헌에 대한 경험이 적으실 것도 같은데 어느 정도 구조가 짜여진 과제를 수행할 때 참고 문헌 작성은 필수적이니 지금부터라도 개념과 실제 작성에 대하여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우선 여러분들에게 참고 문헌과 인용의 개념을 이해시키는 데 있습니다. 아직 참고 문헌을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은 물론 작성해 보셨던 분들도 귀찮게 이걸 대체 왜 쓰지? 라는 의문을 가지시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참고 문헌의 목적과 개념을 알려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의 그런 의문을 해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목적은 참고 문헌을 보다 수월하게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참고 문헌 작성하실 때 일일이 여러분들이 직접 타이핑하시거나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넣는 번거로움을 겪으시거나 하실 텐데 사실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량의 논문이나 책을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전부 참고 문헌을 생성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목차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 그러니까 본 영상에서는 인용과 참고 문헌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어떻게 자동화된 방식으로 참고 문헌을 쓰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용과 참고 문헌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참고 문헌을 써보신 학생들께서는 다들 인용에 대해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사실 참고 문헌을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비문학류의 책이나 전공서를 보다 보면 각주나 책의 뒷면이나 혹은 책의 챕터 뒷부분에 사람 이름과 문구가 적힌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입니다. 그게 바로 참고 문헌입니다. 학주 형식으로 써야 하나 아니면 이렇게 따로 페이지를 마련해서 써야 하나는 이제 교수님의 성향에 따라 바뀔 테니 이는 사전에 잘 알아보시고 그에 따르시면 됩니다. 그럼 인용은 대체 무엇일까요? 인용이란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쓰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럼 인용은 왜 하는 걸까요?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주장의 근거로 사용되는 모든 사실을 직접 조사하고 확인하기는 힘듭니다. 그렇기에 첫 번째로 인용은 여러분들의 글에 필요한 사실의 보충을 위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반화된 명제, 그러니까 모든 A는 B다 같은 형태의 명제나 혹은 당위적인 명제, C는 올바르다 같은 명제를 여러분들이 하더라도 그 말이 대단히 상식적인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면 받아들여지지가 않을 겁니다. 당연하지만 저런 류의 명제는 사실 확인이 극히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 했을 때 겨우 받아들여집니다. 즉 권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용은 그러한 권위를 가져오기 위해서 또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글에서 인용될 일반화된 명제를 권위자가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그 명제를 지지하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해오고 있다면 자신이 일반화된 명제를 말하는데 발생하는 부담과 책임이 상당히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주장에 대한 책임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또 인용은 필요합니다.
인용에 대한 이유들이 이제 보신 바 이유들 말고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학술적 인용의 경우는 크게 이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용한 것을 참고 문헌으로 표현하는 것은 왜 하는 걸까요? 참고 문헌을 쓴 이유는 첫 번째로 표절의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인용문의 출처를 밝히지 않는다면 그 모든 조사와 연구는 오로지 자신이 한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여진 상황에서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TV 청문회에서 많이 보게 될 논문 표절 시비에 걸리게 됩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참고 문헌을 작성하게 될 거고, 만약 여러분들이 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 문헌 이제 인용 표시를 해 두었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논문을 보는 사람들은 아니면 여러분들의 과제를 보는 사람들은 이제 그것이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인용했음을 알게 되어서 그러한 표절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참고 문헌은 인용했을 때 그 인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접근점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당연하지만 자신의 논거를 맞게 하기 위해 일부러 조작하여 인용하거나 아예 없는 문헌을 지원해서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당 논문을 심사하는 심사자나 독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그 논문의 중요한 뼈대를 이루는 인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 글을 쓰는 글쓴이는 그 인용의 출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조치가 필요합니다. 참고 문헌이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인용은 어떨 때 사용될까요? 얼핏 여러분들이 과제나 혹은 이제 그와 유사한 학술 활동을 할 때만 이제 인용을 하시리라 생각되지만 사실 인용은 여러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먼저 지금 본 프로그램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과제나 논문을 포함한 학술 활동이나 학습 활동에 사용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니 이제 따로 언급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교 활동에도 인용은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가령 목사님이나 신부님, 스님의 설교라는 건 경전의 인용과 해석이 근간을 이룹니다. 특정 종교의 성직자가 경전을 벗어난 이야기를 하거나 오인용을 범한다면 그게 이단이고 사이비로 여겨지는 단초가 됩니다. 그렇듯 종교 활동의 근간 역시 이러한 인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법원의 공판에서도 인용은 핵심적입니다. 먼저 판결이란 우선은 법조문의 인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두 번째로는 사례가 유사한 판례를 인용해서 이제 그에 따르게 됩니다. 이렇듯 법원 공판에서도 인용은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기능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일상적인 업무와 생활에서도 인용을 하기 마련입니다. 당장 공문서 작성에서 그 공문서의 근거 서류나 법령, 규정을 인용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활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유명 정치인이나 셀럽의 말을 인용하여 상대에게 충고하기도 하고 아니면 상대와 이런저런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만약 상대에게 충고하거나 혹은 공격하는 말이 유명인의 말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단지 여러분의 주관에서만 나온 말이라면 상대가 납득을 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듯 인용은 상대를 납득시키고 설득시키는데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용은 단순히 학술적인 활동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전반에 녹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그런 인용 일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포인트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의 학업과 관련된 학술적 인용에 대해서만 이제 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인용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연하지만 친구가 했던 이야기, 식당 옆에서 앉은 누군지 모를 사람에 대하, 인터넷에서 실체를 알 수 없는 농객들의 이야기는 인용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실체가 불분명하고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글쓴이나 화자의 능력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또 그런 상황에서 글쓴이나 화자가 과장이나 거짓을 포함하여 글을 쓰거나 말을 한다 한들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용은 신뢰를 확보한 출판물들을 통해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학술지 논문, 학위 논문, 책, 정부나 연구기관의 보고서 이런 것들입니다. 웹페이지를 인용할 때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기관이나 기업의 대학, 연구소, 홈페이지나 유명학자나 전문가의 개인 블로그 또는 그런 사람들의 SNS라면 인용할 만합니다. 근거의 원천이 되거나 매우 신뢰할 만하기 때문입니다. 위키 중에서도 꼼꼼하게 참고 문헌을 작성하고 있는 위키피디아는 인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익명으로 작성한 웹 커뮤니티의 글이나 딱히 해당 분야의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쓴 블로그나 SNS 글, 가심용 위키라면 인용의 가치는 없다고 봅니다. 인용 가치가 있는 웹페이지는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지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공적이나 신뢰성 있는 기관의 홈페이지가 이런 공적이나 신뢰성 있는 기관의 홈페이지라면 당연히 인용 가능합니다. 사적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SNS라면 본인의 실명을 공개하고 쓴 글인가. 그리고 본인의 실명을 공개한 글이라면 글의 내용에 있어 글쓴이가 전문가이거나 전공자인 거나 이제 이게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SNS가 무조건 인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본인의 실명을 공개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인지 아닌지를 확인시키고 그리고 이제 전공자나 아니면 이제 전문가인 것을 이제 확인시킴으로써 이제 그 글이 인용할 가치가 있는지 아닌지를 나타낸 글만이 이제 인용 가능하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키라면 이제 신뢰할 만한 참고문을 꼼꼼히 작성하고 있는 그런 규칙의 위키만이 이제 인용의 가치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웹페이지는 위의 조건들을 만족할 때 비로소 인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아예 웹페이지에 인용을 금지하는 학회나 교수님들도 계시니 이건 미리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인용을 했다면 그걸 어떻게 나타내어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도 살펴보았으니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서 보이는 참고 문헌의 경우 자신이 인용했던 문헌을 리스트로 만들어 일정한 순서에 따라 놔야 하여 별도의 페이지를 마련한 방식이고 좌측에 보이시는 인용 주석의 경우에는 자신이 인용한 부분에 각 줄을 달아서 어떠한 문헌에서 이제 각 문장을 인용했는지를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과제에 따라서는 둘 중 하나를 요구할 수도 있고
둘 다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을 한다고 했을 때 이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도 문제입니다. 인용이라는 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학부 레포트 수준에서 특정한 형식을 정확하게 갖추기를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교수님에 따라서 이를 요구하거나 혹은 대학원 과정에 진학하시게 될 경우에 필히 양식을 요구하니 이제 이에 대해서 아셔서 나쁘실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야기한 대로 인용은 일정한 규칙을 따르게 됩니다. 이는 학회나 단체들에서 저마다 규약을 통해 정하게 됩니다. 다만 번거롭게 모든 학회가 각자 저마다 규칙을 가지고 있냐면 그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양식을 그대로 쓰거나 혹은 그 양식을 약간 커스터마이징해서 쓰는 정도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한 대표적인 양식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심리학이나 사회과학 분야에서 많이 쓰는 양식으로 APA 양식이 있고요. 그리고 어문학 등의 인문학 분야에서 많이 쓰는 게 MLA 양식. 그리고 의학 및 보건학 분야에서 많이 쓰는 게 밴쿠버 양식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이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이 세 가지 말고도 훨씬 많은 이제 인용 양식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APA 양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PA 양식, APA 스타일은 미국 심리학회에서 규정한 양식으로 1929년에 처음으로 제안된 스타일입니다. 미국 심리학회가 영어로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입니다. 약어로 표현하면 APA. 즉 APA 양식은 한국말로 하면 미국 심리학회 양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PA 스타일은 심리학, 사회과학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인용 스타일로 연구자들의 연구물에 상호교환을 도우며 출판사의 전자적 연결을 간편하게 해줄 용도로 이제 만들었다고 APA의 판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은 APA 양식이더라도 보는 바와 같이 출판물의 종류에 따라 각자 다르게 표현되긴 하는데 APA 양식이라면 이제 그게 APA 양식이라고 알아볼 수 있는 공통된 특징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저자가 나오고 다음으로는 갈로친 연도가 나오고 그 다음으로는 제목이 나옵니다. 이제 이게 APA 양식의 공통된 특징으로 이것만 보면 이게 APA 양식인지 아닌지 그리고 APA 양식을 커스터마이징한 양식인지 아닌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MLA 양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LA 스타일은 현대 언어학에서 1951년에 제안된 스타일입니다. 현대 언어학회 역시 영어로 Modern Language Association, 약어로 MLA가 됩니다. 즉 현대 언어학회 스타일, 현대 언어학회 양식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MLA 스타일은 인문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그 외에 많은 교양 잡지나 간행물 등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APA 스타일과 마찬가지로 출판물에 따라서 다 제각각의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공통된 형식이 있는데 그건 첫 번째로 저자가 오고 두 번째로 제목이 오며 세 번째로 이걸 출간한 곳이 나타난다는 것이 공통된 특징이며 그리고 이제 페이지가 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끝에 연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MLA 양식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밴쿠버 양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밴쿠버 스타일은 캐나다 밴쿠버에서 일반 의학 학술지 편집인 몇 사람이 비공식 모임을 형성하여 정립한 데 기원하며 1979년에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이 개발한 창구문헌 형식을 수용하여 출판하였습니다. 밴쿠버 양식은 이제 의학 및 간호, 보건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양식으로 의학, 간호, 보건 분야 학술지의 표준 양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밴쿠버 양식의 이제 역시 출판물에 따라서 좀 형태가 다르긴 하나 이제 공통된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첫 번째로 저자가 나타나고 두 번째로 제목이 나타나고 세 번째로 출판한 지역명, 그러니까 도시라든지 국가명이 나타나고 나타나는 것이 이제 공통된 특징이며 이제 참고 문헌으로 작성될 때 제일 앞에 번호 순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순서가 나타나는 것이 이제 밴쿠버 고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용의 개념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실제 자동화된 방식으로 인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LMS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밑에 영상을, 유튜브로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음의 영상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